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국내외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공급망,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또 세계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호재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주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올 한 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남아있는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도전이 생기곤 하지요. 그런데 실천이 참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해주는 디지털 앱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그 중에서 챌린저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58분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산에 오르시기 전에는 등산로 혹시 폐쇄됐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불시 단속, 취사하실 때 특히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들어볼 텐데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중국의 이제 문이, 내부의 문이긴 한데 코로나로부터 오픈이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외부로 나온다고 하고, 중국 경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일단 그 중국 정부가 세운 방침,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특별한 변수는 없어 보입니까? 중국이 뭐 왜 이렇게 전략을 바꿨냐 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 예전에는 코로나가 너무 세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격리를 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는 이제 치사율도 떨어지고 약해졌고, 네. 이제 우리는 방역 능력이 뛰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익스큐즈를 했고요. 네. 지금 돌아가는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지금 목표는 집단 면역을, 이걸 언제 달성하냐, 요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 보면은 한 2주 단위로 그 안정화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12월에 지금 완전히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서 아마 1차 확산 네. 요게 될 것 같고, 그리고 2주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춘절 구정이 오죠. 예. 그래서 구정 때 2차 확산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정에서 다시 이제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이 도시로 돌아오면 아마 1월 말 2월 초 정도에 3차 확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도 양회의 전에 전체 국민의 한 8, 90%가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 요게 중국의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다 열고 감염이 되더라도 환자 받아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다시 뭐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건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걱정은 아직은 없어요. 서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중국의 지금 오미크론이나 우리 오미크론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뭐 7만 명, 8만 명도 뭐 크게 문제 없이 가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시 재봉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대로 쭉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2022년에는 꽤 부진했는데, 뭐 이유는 있기는 하죠. 당연히 그렇게 폐쇄를 했었으니까.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많이 좋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5% 내외인데, 아마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 성장 자기 실력으로 한 4.2에서 4.5 정도. 2023년에.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베이스 팩터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네. 그게 한 1.2에서 1.5 정도 가면 아마 5%에서 5.6%? 요 내외까지를 아마 생각하지 성장률이 않겠는가, 나올 그렇게 보입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뭐 미국 1%,
한국이 1.6% 이렇게 그러는데 예. 그것의 뭐 4배, 3배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되는 나라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경기가 뭐 꽤 회복돼서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경기도 잡는 금리도 올린다는 건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될 것이다. 중국은 반대죠. 중국은 이미 2022년, 21년부터 이제 경기가 피크아웃했고 22년부터 먼저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을 아마도 그 원래는 금년 2분기가 아마 바닥이었을 건데 오미크론 확산이 이제 3분기 말부터 계속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서 가는 네. 이제 바닥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계속 내려오는 쪽이고 중국은 이제 턴을 하는 쪽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 말고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이랑 계속 저렇게 그 전의를 불태울 것 같냐, 아니면 조금 좀 태세를 바꿀 것 같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했는데 그게 뭐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내부에서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한 혹시 부작용이나 혼란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도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 미중의 관계는 저는 더 강대강으로 갈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하원을 뺏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졌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이제 기간 안에서 뭐 재선을 하든 또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를 위해서든 경제가 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경제를 갖고 승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역시나 이제 트럼프하고 똑같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이 화해돼서 쳐러가기는 어렵다. 그다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2년임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임까지 올라왔는데 예. 3년임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그 미국과 장수가 그렇죠. 전쟁 중이라. 미국의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것은 3년임의 명분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미중의 관계는 뭐 그게 말로 하는 싸움이 되든 뭐든 간에 아마 강대강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뭘 좀 스스로 보강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중국이 뭔가를 하려는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와의 특정 산업에서는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제일 큰 관심사인데 예. 지금 중국은 이제 내년도 금년도에 수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가 다 믿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이번에 12월 하순에 한 그 경제 공작 회의 이제 2023년의 경제 계획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안정이라고 스테빌리티를 최우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뭘 안정하냐고 그럴 때 이 내수 올인 전략. 그래서 내수를 이걸 키워서 이 경제 성장률을 맞추겠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중국의 수출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이 비중이 아무래도 높았기 때문에 수출이 예. 좋아야 되는데 내수가 좋다고 하면은 이제 수출 호황보다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시장에서도 주가도 그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의 소비재 관련되는 쪽과 관련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다. 중국에서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금년도에는 뭐 중국이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긴 하지만 예. GDP에서 그 소비의 기여도가 지금 65%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많이 소비가 안 올라왔네요.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점인데 소비가 안 되면 GDP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위드 코로나를 갑자기 바꿨냐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전환하지 않으면 내수가 구조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늘리는 거야 뭐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중국 정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수를 살리려면 뭔가 중국 정부도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텐데 아주 이제 뭐가 재미있는 있을까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2023년 경제 계획을 그 만드는 회의를 바로 하기 직전에 예. 중국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내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14차 5개년 계획을 할 때 발표했다고 그러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그 경제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수출 위주 전략에서 내수 전략으로 앞으로 15년 동안 완전히 전략을 바꾼다는 거를 세게 못을 친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뭘 이제 소비를 해서 그 늘리지 않은 문제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미 그게 반영이 보이는데 아마 그 교육주들이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에 거의 폭락을 했죠. 90% 가까이 이제 그 가해 교육을 중단시키면서 1년 반 전에 사교육 원천 금지. 그렇죠. 비영리로 하려면 해라. 그렇죠. 뭐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교육주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재미난 것은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교육주들이 아주 이제 센 반등을 보여요. 근데 뭐 교육주들 어떤 교육주냐 그러면 성인 교육, 직업 교육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내수 소비의 중요한 소비를 네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소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교육은 성인 교육, 직업 교육. 음.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뭐 아직 코로나 방역을 풀었지만 오히려 그 국민들의 공포심 때문에 풀어놔도 오히려 밖에를 안 나가고 관광도 안 가는 그 상황에서 예. 중국에 이제 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외식하는 회사들 중에 상장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북경 오리, 베이징 카오야라고 하는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그 첸치더라는 회사 상장이 돼 있고 또 그 양고기 샤브샤브죠. 예.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 있던데 하이디라오나 자프 같은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폭등을 했어요. 아, 외식 수혜주로. 뭐 그렇죠. 그건 뭐 말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발표한 그 서비스 소비 중에서 문화, 관광, 이제 양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주제고 세 번째가 전통적인 소비인데 자동차하고 가전입니다. 대구제. 그렇죠. 예. 이제 이것들을 부스팅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소비, 환경 소비 그게 있는데 지금 아마 정시에서는 가장 먼저 이미 반영을 해준 게 바로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 오락, 관광 서비스 이게 시장에서 먼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 단계는 아마도 경기 부양책에서 자동차하고 가전에 관련되는 소비 우대 정책이 아마 내년 3월 양회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자동차 가전 살 때 세금 깎아주든가 보조금 주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성인 교육과 관광, 문화 이런 거는 이것도 역시 뭐 영화 보고 오면 정부가 표값 반주고 뭐 이러는 겁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근 뭐 한 2년 동안 완전히 이동 제한 때문에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살아남은 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를 즐기는 거죠. 나머지 다 부도났으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외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이거를 그 부스팅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우리 같으면 뭐 소비 쿠폰 예. 이제 이런 걸 대량으로 이제 뿌리는 그럴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금년도에 중국이 소비 위주에서 보여지는 이제 산업이고 그 이제 어떻게 이걸 하냐 그런 건 첫 번째는 감세입니다. 아마 사상 최대 감세를 할 가능성이 있고 돈 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나 가전 같은 걸 샀을 때 구매세를 낮춰주는 것 그리고 아마 재정 지출을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렸지만 아마 금년에 사상 최대로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를 주의하고 뭐를 기회로 좀 포착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중국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뭐 보면 탈중국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중국에 대해서는 탈중국하고 감중국하고 진중국을 구분해봐야 된다.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 그렇죠. 각각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인당 소득이 12,000달러인데 인건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산업은 중국에서 빨리 탈중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베트남, 인도라고 가요. 노동 집약적인 그렇죠. 제조업들. 그게 일본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여전히 이제 수요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 내구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중국이 아주 빨리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다. 예. 전 세계에서 최대 자동차 판매 국가가 중국인데 거기서 공장을 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1등하는 굉장히 어렵죠. 전기차 뭐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지금 뭐 전 세계 50% 60%를 커버하고 미국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IRA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과한 비중이 있다고 그러면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공장을 완전히 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앞으로 적어도 12, 3년, 14년 동안 목숨 걸고 확대하려고 하는 이 컨슈머 쪽은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같이 빼버리면 이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만한 중국 백화점에서 팔릴 만한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서 혹은 가서 만들든지 해서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워낙 합도 잘 맞고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에서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인프라로 제조를 받고 우리는 거기서 부품 소재 공급하고 아주 딱 스텝이 맞았는데 이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따른 그런 수혜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비관적이에요? 산업구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중국 수출의 92%가 자본재하고 중간재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8%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 산업구조를 안 바꾸면은 중국이 리커버하더라도 우리 수요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탈중국하고 감중국해야 되는 중요한 아이템들이 다 중간재하고 예. 자본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소비재는 우리나라 소비재가 중국에서 잘 경쟁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한한령 같은 정책 규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까? 이제 둘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명품의 35%를 소비를 해요.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이고 예.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사는 중국이 이제는 브랜드 선호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그 명품이나 자동차가 전 세계 면세점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점인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이 그 한류, 그러니까 6년 전에 그 한류에 아직도 향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한한령 때문에 우리가 못 파는 것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인의 소비 패턴, 그다음에 중국인의 눈높이가 바뀐 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소비재 중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브랜드도 약하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게 없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중국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땐 자동차하고 핸드폰이 아주 상징적인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한국 브랜드, 핸드폰에서 세계 1등 브랜드는 그게 이제 한국 다른 제품들에 대한 어떻게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자동차하고 핸드폰에서 중국에서 점유율을 지금 0%, 1%로 가진 게 이게 아주 이제 치명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한국이 중국에서 브랜드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에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변화는 어떤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예. 뭐 1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반도체 장비 뭐 수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예외 조항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5나노, 3나노, 뭐 7나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못하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의 소비를 기술로 나눠보면 예. 14나노 이상, 28나노짜리 이 정도 레벨, 그 이하 레벨이 전체 반도체 소비의 한 7, 80%가 돼요. 그래서 첨단이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25%에서 30%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14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의 비중이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뭐 2, 3년 이 시간 안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크게 타격을 입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지만 중국에서는 좀 범용품 만들고 미국 그렇죠. 가서는 좀 첨단 제품 만들면 지금과 큰 차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중국이 그 14개 인구에 1년에 지금 대학생이 1,100만 명이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그중에서 공대생이 절반이라 그러면 550만 명이 공대생인 거죠. 예.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든 핸드폰이든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시간이 문제지 이것은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질 될 수가 것이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중국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보조금을 누가 더 많이 주냐가 지금 반도체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520억 불을 준다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곱하기 이 정도 보조금을 이제 반도체 업체한테 준다는 업체. 거고 예. 일본, 대만 다가 이제 그런데
우리로서는 최근에 뭐 K 반도체법을 놓고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못 미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바깥으로 나갈 유인이 생겼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미래에 아주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우리 산업을 아하. 이거를 지금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도 달라붙었으니까 국가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이어오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투자와 그 이면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 오늘은 새해 계획 짜는 것을 돕는 디지털 앱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챌린저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다네요.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작심삼일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작심하면 3일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여러 번 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챌린저스라는 거는 작심삼일 안 하고 한 30일 정도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주게 해주는 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인생은 복리다. 매일매일 하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뭐가 바뀐다는 건데 습관이 이게, 쌓여서. 네, 습관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갖고 이제 복리 습관으로 인생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워렌 버핏 있어요. 워렌 버핏 그 전기 제가 읽어보니까요. 네. 10대 때 11살 때요. 내가 1달러 지금 사면 쓰면 이 1달러로 햄버거 먹으면 10년 뒤에 이게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 햄버거 안 먹을래. 그래서 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요즘에 그 무지출 챌린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돈 안 쓰고 짠돌이처럼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다 버핏의 후예들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습관, 돈 쓰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건데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챌린저스가 이런 습관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앱을 열면 뭐가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봤어요, 이걸. 네.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음. 저는 안 가고 헬스장 회원권이 헬스장을 다니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등록을 하면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챌린저스에 한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200명 이 회원에 가입해요, 이 클럽에. 그러면 그리고 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 5회 가겠다는 목표를 새로 세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200명 정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만 원을 걸어봤어요. 네. 그러면 5회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딱 이제 모두가 200명이 이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가 자기와의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나와의 경쟁이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200명을 갖고 그 중에서 누가 지키고 못 지키냐에 따라서 상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건 돈에서 그렇죠. 네. 잘 했으면 잘했으면 예를 들면 100% 성공하면 제가 5만 원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5만 원 받고 상금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 돈 중에 그 돈 건 분 중에 실패한 분들이 건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85% 미만 성공하면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예. 예를 들면 5번 간다고 했을 때 5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10,000원이니까 네. 한 2번 갔다 그러면 2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못 돌려받으니까 3만 원을 나머지 이제 199분 말하자면 나머지 분들 성공했다 그러면 네. 그분이 나눠 갖게 되는 그분들끼리 거죠. 나눠 갖는 거다. 네. 아니, 85%가 기준인데요. 예. 85%면 예치금 전액을 환급받고 85% 미만이면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다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200명 모두가 다 주 그럼 5회로 자기가 건 돈 다시 회수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챌린저스라는 이 회사가 이 서비스가 수수료 1인당한테 1인당 10원씩 줍니다. 그래서 10원씩 주는 거여서 오히려 줘요? 네, 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근데 보통 200명 모두가 다 주 5회를 헬스장을 다 가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서 100%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네. 뭐 그럴 경우에는 1인당 10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예상 상금도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주 5회로 헬스장을 다닌다.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일주일 내내 그러면 5만 원 받고 한 1,500원 정도 확률로 받을 수 있어요라고 계산도 해줍니다. 요즘 분위기에는 이 정도로 그만두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뒤에 아마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미리 너무 궁금해서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인증 시스템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에 도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는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헬스장 가서 헬스장이 보이는 그 사진을 찍는데 네. 그게 헬스장 그 피트니스 운동 기구가 있잖아요. 음. 그 한 3개 정도가 동시에 나오는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보통 한 번 가서 그 5장 찍을 수 있잖아. 찍어오죠, 우리. 그렇게 못하게 어. 바로 찍은 라이브 사진만 가능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저장된 사진으로는 못하는 거죠. 아, 사진 찍힌 시간이 사진 정보에 있을 네, 테니까. 업로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앱으로만 사진을 찍게 해놓으니까 네. 가능해요.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보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 간단한 챌린저 같잖아요. 뭘 그러니까 보기요? 내 일상에서 예. 가끔 하늘을 보자. 음. 내 삶의 여유를 좀 갖자. 이런 네. 챌린지 있거든요. 하늘을 찍는 사진을 찍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 1000여 명 정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 걸고 하십니까? 이거 돈 걸고 하죠. 어. 네, 많은 돈을 걸지는 않더라고요. 500원, 1000원, 뭐 보통 10,000원씩부터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한테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가장 큰 동기. 인센티브. 네, 내가 뭘 움직이게 만드는 네. 사랑. 네. 안 하면 혼날 때 하죠. 그렇죠. 혼날 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어. 생각한 챌린저스는요, 돈이에요, 돈. 여기 어. 돈이 걸려 있으면 돈 걸려 있으면 갈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걸려 있으면 우리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기 싫어도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니까 여기서 돈을 걸게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거 챌린저스는 내 돈을 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손실회피 본능이라는 걸 자극하는 거예요. 손실회피 본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있던 걸 뺏기는 걸 더 싫어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고통 지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챌린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 돈을 걸게 만들어서 이 안 가면 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헬스장의 경우에 정반대로 합니다. 헬스클럽은 장기 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네. 안 오게 만들어 갖고 돈을 벌죠. 헬스장의 수익 모델이 그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챌린저스는 돈을 걸게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거니까 두 모델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싸움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서로 경쟁을 시키는 구도고 거기서 내가 85% 안에 들어가면 상위 25%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같지만 남과의 싸움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꽤 인기가 있죠. 네.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경쟁하고 내기하고 하게 해주는 이 챌린저스라는 앱은 네. 중간에서 뭐 성공하면 상금도 주면 무슨 돈으로 이 회사가 운영됩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구조가 아무리 뜯어봐도 없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그 상금 나눠주면서 수수료 떼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 못한 사람들의 상금을 뺏어 갖고 예. 나눠주고 일부는 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네. 모델 가져갈 수 있을 줄 알고 찾아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델을 가져가면 사실 말하자면 비호감 비즈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벌금을 내게 만들고 내 돈으로 네. 그걸 회사가 가져가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수수료 모델인데 수수료 모델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도전하는 거고 회사는 도와주는 것뿐인데 서비스는 네. 내가 도전하고 내가 돈을 내야 된다? 이거 싫죠. 세 번째는 광고 모델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서비스가 2018년부터 시작해갖고 누적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이고요.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니까 이쯤 되면 광고 모델 할만하거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를 하고 있나 봤더니 뭘 하고 있냐면 그 최근에 첼스토어라는 서비스를 2022년 4월이니까 한 반년 정도 전이죠. 이때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챌린저스를 통해서 하는 중요한 챌린지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내 몸에 좋은 약을 먹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건강 보조제 있잖아요. 생각보다 사놓고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것도 작심삼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정시에 맞춰갖고 매일매일 그걸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제를 먹는 챌린저가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건강 보조제를 파는 거죠.
그게 바로 첼스토라는 건데 네. 첼스토에서 당신이 몸에 좋은 건강 보조제를 먹는데 요 성분은 뭐고요. 그래갖고 요걸 먹으려면 차라리 정시에 요걸 먹으세요. 다른 걸 제공해주고 요걸 팝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서비스 과정에서 헬스케어 약을 판매하고요. 그러니까 구매 습관, 포인트 보상 같은 것들은 못 거 갖고 일종의 말하자면 이커머스를 하는 건데 운동기구 판매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면 이제 정신건강 헬스케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상하는 챌린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해에는 나 자신을 관리합시다 이런 거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멈추고 하늘을 봅시다, 뭐 명상합시다 일 때 명상 관련된 것들 연결해서 관련된 앱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거나 또는 아까 헬스장 말씀드렸는데 헬스장 리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면 일주일에 5회 갈 거라면 예. 당신 동네 이 헬스장이 훨씬 좋아요. 라는 피어 리뷰를 해서 리뷰를 통해서 팔기도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주 이커머스하고 연결하는 거죠. 방문하게 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적절한 물건을 팔아보겠다. 네, 실제로 그거 시작했고 예. 그게 뭐 일정 정도 이상의 반응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그 건강 슈퍼 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 목표하는 벤치마크가 토스라고 합니다. 보면 토스 같은 케이스는 처음에 수수료 프리 모델이었잖아요. 예. 송금을 할 때 송금 예.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 토스 돈으로 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 무슨 돈으로 돈을 받아였는데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더 나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토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당신 돈이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넣으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요라는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챌린저스도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라는 가치를 계속 제공해주는 알람을 주는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주니까 모아지고 그 모아진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요것도 팔게요. 뭐 토스뱅크에 돈을 넣어 놓으면 네. 우리 은행에 예치해 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챌린저스도 모델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팔아보면 팔릴 것이다라는 희망인 거죠. 일단 지난해죠. 2022년에 이미 이제 그 첼스토라는 거 시작해서 네. 이커머스 시작했고요.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마케팅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내 물건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게 만들기 원하는 게 마케팅인 거죠. 그렇죠.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좋은 음료수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피부에 좋은 뭐 팩을 하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매일 1팩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 회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회사들 가운데 챌린저스하고 마케팅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뷰티나 헬스케어 같은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회사 제품으로 매일매일 팩해보기. 맞아요. 네. 만약 우리 회사 제품 입고 뭐 운동하기, 뭐 달리기, 뭐 이런 것들 갖고 습관을 만들어서 소비자층의 팬덤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들한테는 챌린저스가 모아놓은 이 습관 마니아들, 네, 좋은 네. 습관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타겟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2B 비즈니스인데 챌린저스가 마케팅 툴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 기업들, 예를 들면 뭐 LG생건도 여기 있던데요. 예. 그 뷰티 브랜드들 중에서 우리 화장품을 아침에도 쓰고 점심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게 만들면 그러면 뭐 보상을 드려요. 뭐 이런 마케팅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무신사가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패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패션에서 스포츠웨어 분야로 시장을 넓히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사 스포츠웨어를 입고 무언가 도전해 보세요라는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나이키 그럼요. 신고 독서실 가기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독서실 왜 가요, 근데? 아니 독서실 가는 게 챌린지고. 뭐 그렇죠. 네, 어제 뭘 입고 스폰서는 가든 간에 나이키고. 스포츠웨어 갖고, 네,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마케팅 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가 뭐냐면 그 요즘 기업들이요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정신건강 관리,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고요. 특히 요즘 2030 직원들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니라 인생에서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인생관이 완전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거 요구하면 내 인생의 불행을 유발하는 직장이니까 그만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회사에도 손실이고 직원들한테도 손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뭐 책을 읽게 만든다거나 또는 뭐 건강 관리를 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명상을 하게 만든다거나 같은 것들을 서비스 제공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꽤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네이버, 포스코, SK, 삼성, LG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한 160개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 기업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직원들 헬스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B2B입니다. 이것도 돈을 꽤 벌고 있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본 메인 바디의 서비스,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서비스와 가치만 제공해주고 네. 그거를 통해서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다거나 또는 뭐 마케팅을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유료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전체적인 트렌드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돈 받는 건 힘들어. 그러니 일단은 소비자들은 공짜로 즐겁게 모아놓고 즐겁게 만들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받자. 소비자한테 돈 받는 거야말로 가장 큰 챌린지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아직 뭐 흑자는 아니겠죠? 네, 아직 흑자는 스타트업이니까. 아니고요. 일단 마케팅비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대표 말씀 들어보면 흑자는 아직 아니라는데 네. 이 최형문 대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앱을 서비스하기 전에 그 빙앤두잉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7년 동안 운영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한 600명 모아갖고 2주에 한 번씩 당신 각자의 목표를 이뤘는지 체크해주는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개발 커뮤니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다가 사람들한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돈이 걸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찾아냈고요.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냈죠. 챌린저스 뭐 매년 연말 연초에 재밌는 통계를 많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가장 많은 도전을 뭘 하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가장 많은 게 건강입니다. 건강 관련돼서는 정말 육체, 정신 건강, 자기 관리 이런 게 한 87% 정도가 도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게. 가장 꿈을 꾸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쉽게 도전해요. 뭐냐면 만보 걷기 이런 거 합니다. 하루에 1만 보 걷기. 근데 쉽지 않아 갖고 많이들 탈락한다고 하고 네. 건강 기능식품 먹기, 뭐 책 읽기, 뭐 영어 공부하기 이런 거 도전합니다.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일본 진출 뭐 이런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펀딩도 계속 뭐 받고 있을 거고. 네. 궁금한 건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러다가 이제 펀딩 자금 떨어지면 그냥 문 닫는 사업 모델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젠 초기야 뭐 당연히 펀딩도 필요하고 적자 구간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걸로 다 직원 월급도 주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모델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겠죠? 일단 이 챌린저스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는 서비스의 시장에서의 어떤 니즈는 확인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죠. 지금 이런 시리즈 B 투자를 올해 2022년이니까 지난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장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C 투자 받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라 이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서비스만 하다가 문 닫는 회사의 범주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탈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흑자 구조가 나온다. 이제 그걸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A에서는 이제 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 B에서는 말하자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는 거고, C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 각각의 단계를 밟고 C 단계로는 있는데 가봐야 된다. C 단계는 그렇죠? 가봐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수익 모델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운영비 나올 거냐 이제 하는 거가 항상 고민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CEO가 갖고 있는 늘 습관이잖아요. 네. 나는 돈을 벌어야 하고 월급 줘야 하는 습관. 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스타트업 소개해 주실 때마다 요즘엔 참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좋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좀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투자감 떨어지면
요즘 하나둘 스타트업들이 네. 참 좋았는데 문 닫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요. 미국 걱정이 좀 CFO들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회사들을 줍줍해서 인수합병해서 큰 회사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비스가 좋잖아요. 시장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돈 있는 데서 이 회사 끌고 가니까 창업주들이나 직원들은 인수되면 창업주들은 지분받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더 큰 회사의 일부가 되고 근데 그 회사도 결국은 돈 벌어야지. 돈 벌려고 인수하는 건데 돈 쓰려고 하겠어요? 인수하는 회사는 이제 현금이 있는 돈 버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게 2023년에 벌어질 풍경입니다.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소식도 좀 챙겨서 전해주세요. 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